안녕하세요. 박병건의 사이다 법률 상담. 오늘의 주제는 사기죄입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의 범죄가 바로 사기죄입니다. 남을 속여서 돈을 가로채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법률 용어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사기죄입니다. 그리고 이 사기죄에 대해서는 형법 34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1항을 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을 보면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에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어요. 네. 이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죠?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이제 차용 사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우리 사기죄 유형 중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차용 사기인데요. 방금 우리 하루 씨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빌려간 사람이 약속한 날에 변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안 갚는 거죠.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 이런 경우에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억울하고 속이 타니까 형사 고소,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판단 기준은 돈을 빌려줄 당시, 차용한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냐 없었냐, 이걸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변제 의사 이런 단어를 쓰셨는데 네. 이 차용 사기라는 거는 어떨 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돈을 빌릴 때 처음부터 내가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변제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경우라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그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 초과 상태라고 합니다. 빚이 이제 엄청 많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에 변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즉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차용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신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현실에서 이런 사기죄로 고소를 받았을 때, 물론 빚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서 이 사업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빚은 좀 있었지만 내 생각에는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 충분히 벌어서 갚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사업이 잘 되면 다 갚을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일률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그 차용 당시에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은 진짜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수사 과정에서 고소한 사람, 그리고 피의자라고 하는데 고소를 당한 사람, 진술 조서도 작성을 하고, 또 이 사람이 이제 금전을 차용했을 당시 재산 상황이나 사업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을 해서 이제 종합적인 종합 고려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차용 사기죄가 문제되는 경우에 돈을 빌려주고 이제 보통은 이자 약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매월 얼마의 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그리고 이제 변제기가 도래가 되면 원리금을 분할해서 납부하기로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중간에 이자나 원리금을 납부해오다가 중간에 이제 사정이 안 좋아져서 못 주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도 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그 기간 동안 이자나 원리금을 제대로 납부해 왔다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현재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이제 편취했다라고 인정할 수 없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차용 사기로 어떤 의심을 갖고 있을 때에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처음에 그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일단 어떤 게 사기죄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게 현실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맡으신 사건은 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정말 사회적인 문제 되고 있는 것이 그 보이스피싱이죠. 그렇죠. 네, 그게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주로 중국의 조직을 두고 전화로 사람을 속인다고 해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화로 뭐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의 지인이 지금 형사사건에 연루가 됐는데 빨리 합의금을 넣어야 된다거나 레퍼토리가 엄청 다양하죠. 그렇죠? 네. 그런 전화를 받고 이제 덜컥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단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도 사기라고 하는데, 돈을 빌릴 때 보통 솔직하게 말을 하면서 빌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속이고, 용도를 속이고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승 씨한테 지금 어떤 카페를 이제 개업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자금이 부족하다, 거기에 써야 되니까 좀 빌려달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카페 창업은 없었던 거죠. 애초에 나는 지금 돈이 급해서 다른데 개인적으로 쓸 돈이 필요해서 빌리려고 하는데 용도를 속인 거죠. 이런 경우, 뭔가 부끄러웠던 거. 그렇죠.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고의적으로 내가 진정한 용도를 말하면 이 사람이 빌려줄지 않을 것 같은 경우. 그렇죠. 그렇죠. 네, 막 악의가 섞여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속이긴 우리가 이걸 용도 사기라고 하는데,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했더라면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작은 거짓말이 사기죄로 부풀려지는 순간인데요. 그렇죠. 처음에는 미약하게 그냥 지인 사이에서 나는 쉽게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큰 사기죄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발생하는 유형의 하나가 신용카드 관련한 문제인데요. 신용카드를 채무 초과 상태 또는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운영자금이나 신규 창업자금 이런 것들을 대출받는 경우가 있는데, 은행이나 대출 기관 등을 속이고 자금을 받아서 그 용도가 아닌 다른 개인 사적인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해 이런 경우에도 이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그다음 보조금 편취라는 게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요건이 성립이 되면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어떤 사업 기회 등에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보조금을 사실은 그 사업, 내가 계획한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속인 거죠. 속여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보조금 편취로 역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다양한 경우, 다양한 조건 속에 사기죄가 판가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의목조목 따져보고 어떤 서류를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꼭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큰코 다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아무래도 사기죄, 어떤 형법상의 죄를 범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